9월 네 번째 주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일본의 비트코인 채택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행사인 비트코인 도쿄 2024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멤풀이나 라이트닝 지갑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월렛 오브 사토시, 그리고 일본 최대 금융회사인 노무라 등 비트코인 기업과 전통 금융기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국가나 기업의 비트코인 채택을 돕는 회사인 JAN3의 샘슨 모우가 일본 내각부 부대신을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샘슨 모우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킨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9월 20일 일본 내각부 부대신 주니치 칸다는 일본의 주요 은행들과 핀테크 기업들과 함께 샘슨 모우를 만났는데요. 일본 내각부 부대신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위원장과 비슷한 위치의 차관급 고위 공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샘슨 모우는 일본이 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16만 7천 개 보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에 대한 근거로는 일본의 금 보유량을 들었습니다. 샘슨 모우 CEO는 일본은 846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외화 자산 중에서 매우 작은 부분에 해당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희소한 가치를 갖는 자산인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고위 관계자가 비트코인 기업의 대표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은 일본이 과거와 다르게 비트코인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비트코인 채택을 위한 움직임은 최근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전력은 잉여 전력으로 비트코인 채굴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정부 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적용되는 55%의 과세를 20% 낮추는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의 가상화폐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개인 투자자의 수익이 20만엔을 초과할 경우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본의 금융청은 가상화폐 소득이 주식과 같은 전통 자산들과 다른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2025년 세제 개편안에 55%의 세율을 20%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러시아는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하고 일본은 비트코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돌아보게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BNY 멜론의 비트코인 수탁 비즈니스 진출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금융회사이면서 운용자산 규모가 50조 달러 규모인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NY 멜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가상자산 의무 회계 지침 SAB 121을 면제받아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SAB 121은 SEC가 지정한 가상자산 의무 회계 지침으로 고객의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경우 대차 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는 지침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을 대신 보관해 주려면 그 비트코인은 회계상 빚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SAB 121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들은 부채로 인식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부채 비율이 매우 높게 나와 종종 사람들이 업비트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고 오해하는데요. 부채 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수탁하고 있는 고객들의 가상자산들은 회계상 모두 빚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SAB 121은 미국 소재의 은행들이 비트코인 수탁 비즈니스 진출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BNY 멜론의 소식으로 인해서 다른 대형 은행들의 비트코인 수탁 비즈니스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트코인 수탁 산업은 매년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비트코인 수탁 기업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처음 출시한 블랙록을 포함하여 10여 개의 비트코인 ETF 운용사를 위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비트코인 수탁 업무가 점점 확장되면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지만 커스터디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대형 은행들을 믿고 비트코인을 맡길 수 있어 비트코인 구입과 보관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나의 수고를 덜어주는 만큼 수탁 업체들이 언제든 나의 비트코인을 갖고 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 블랙록 또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코인베이스가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블랙록이 요청하면 12시간 내로 지급한다는 계약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개인은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셀프 커스터디를 통한 비트코인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 오션 채굴풀이 자연재해로 멈췄다는 소식입니다. 9월 27일 비트코인 채굴풀 중 하나인 오션풀은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헬렌의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인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으로 사망한 사람은 44명이나 됐으며 플로리다주에서는 120만 가구가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오션풀 또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정전으로 인해 오션풀이 가동하고 있던 서버들이 다운되었으며 오션풀에 연결하여 채굴을 하고 있던 채굴자들은 일시적으로 채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션풀에서는 긴급하게 SNS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여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약 하루 정도의 복구 시간을 가지고 나서 오션풀은 9월 28일 현재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션풀은 2024년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였던 루크 대시 주니어가 시작한 비트코인 채굴풀 비즈니스로 2023년 11월 28일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 채굴풀은 탈중앙화된 채굴풀로 엔트풀과 같이 중앙화된 채굴풀과 다르게 채굴 보상과 수수료에 대한 분배가 기여도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화된 채굴풀이 사용하는 PPS나 PPLNS 방식은 실제 블록 채굴 보상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의 채굴 보상을 배분하는 방식이지만 탈중앙화된 채굴풀은 비트코인 보상과 수수료를 받으면 그 즉시 정산하여 채굴자들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실제 블록 채굴 보상과 수수료에 비례하여 채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운이 좋아 평균 수수료가 0.1 비트코인일 때 10 비트코인을 벌었다고 하면 중앙화된 채굴풀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엔트풀이 채굴한 블록에 수수료만 83 비트코인을 지불한 트랜잭션이 있었는데 엔트풀은 사용자가 수수료를 잘못 입력한 것 같다고 하며 83 비트코인을 잘못 지불한 사람이 있으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공지를 채굴자들의 동의 없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션과 같은 탈중앙화된 채굴풀에서는 채굴풀 관리자가 보상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횡재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보상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화된 채굴풀들은 어떤 트랜잭션들이 블록에 포함될지에 대한 블록 템플릿을 만드는 권한을 채굴풀 관리자만 갖고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에 대한 검열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탈중앙화된 채굴풀은 블록 템플릿을 만드는 권한 또한 채굴자들에게 있어 중앙화된 관리자가 특정 트랜잭션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션풀은 현재 1.6 엑사 해시의 해시레이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전체 해시레이트 도미넌스의 0.1에서 0.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첫 블록을 채굴한 이후 총 73개의 블록 346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비트엑스와 같은 간단한 채굴기를 돌리시는 분들은 오션풀을 이용하여 탈중앙화된 채굴풀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